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금싸라기 땅, 가장 비싸고 중심적인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 땅들이 한국의 소유라고 합니다. 도쿄 중심부 미나토구 땅값만으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이 지역의 태극기가 당당히 휘날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일본 정부조차 쉽게 인정하기 꺼려했던 충격적인 사실. 한국인들이 희생과 노력으로 이뤄낸 역사적인 성취. 그 중심에는 바로 일본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제일동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본의 한복판에 한국의 이름을 새기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 기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라 제이콥스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에서 일하는 국제특파원으로 현재 일본 도쿄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저에게 생소한 나라였어요.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거리가 깔끔하며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본에 와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것들은 생각보다 훨씬 다채로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쿄의 복잡한 거리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모테산도 근처에서 새로운 카페를 찾으려고 했던 날이었죠. 그런데 걸음을 멈추게 하는 깃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건물 위에서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였습니다. 이곳이 한국 대사관인가?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 태극기가 왜인지 모르게 마음을 끌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은 대사관이 위치한 장소였어요. 이곳은 도쿄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속하는 미나토구, 땅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지역이었으니까요. 어째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한국 대사관이 있을까?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일본어가 능숙하진 않지만 근처에 있던 일본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 건물이 한국 대사관인가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질문했죠. 근데 저렇게 비싼 곳에 위치한 이유가 있나요? 그들은 대답 대신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더라고요. 일본인들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그 건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자리 잡았는지,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특파원이라는 직업이 주는 특권이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관련된 기사를 찾아 읽으며 몇몇 일본인 기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한국 대사관이라는 키워드는 많았지만 이 부지가 어떻게 한국 정부 소유가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한국 출신 기자와의 만남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도쿄 대사관의 땅 말인가요? 그건 제일동포 한국인들이 기부한 거예요. 기자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기부요? 무슨 기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놀라서 물어봤어요. 제일동포라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자신의 돈으로 도쿄 중심부의 땅을 사서 한국 정부에 기증한 거예요. 꽤 오래된 일이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정착한 한국인들이 비싼 땅을 사서 기증했다니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도쿄 대사관이 보이는 호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걸까?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자란 저는 애국심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은 많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한국 대사관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곳에 깃든 애국심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제일동포들의 역사와 그들이 이 땅에서 겪어온 고난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많은 제일동포들이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끌려오거나 대규모 탄압을 피해 일본으로 이주한 분들이에요. 당시에는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본에 온 그들의 시작은 대부분 고난이었어요. 생계를 위해 건너온 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왔다는 겁니다.
강제징용이나 전쟁의 여파로 억지로 타국으로 밀려난 사람들이라니 그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놀라웠던 건 그렇게 끌려와서 차별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조국을 잊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지가 어떻게 기증된 거죠? 제가 물었어요. 대표적인 사례는 서가포라는 분이에요. 그는 1962년에 도쿄 중심부의 땅을 한국 정부에 기증했죠. 그분은 정말 깊은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그 땅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큰 재산이었을 겁니다. 서가포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국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놓은 거잖아요. 게다가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 등 일본 전역에서 제1동포들이 모금 운동을 벌여 대한민국 정부의 부지를 기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들도 일본에서 힘들게 살았을 텐데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조국이 그만큼 소중했던 거겠죠. 자신들이 아무리 일본에 살아도 그들의 뿌리는 한국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당시의 제1동포들은 스스로를 민족의 대표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한국을 더 강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민족의 대표, 저는 그 말을 머릿속에서 되뇌었습니다. 일본이라는 타국에서 자신들을 외국인으로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도 그들은 스스로를 민족의 일부로 정의했던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부심 아닐까요? 취재를 이어가며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제1동포 단체가 오사카에서 대규모 모금 운동을 벌여 오사카 내에서도 가장 비싼 부지를 사서 한국 정부에 기부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당시 그곳의 땅값은 상상을 초월했지만 이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또 물었죠. 그는 눈빛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건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일본 땅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인 거죠.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기부는 그들의 정체성과 존재를 증명하려는 몸부림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꼭 세상에 알려야겠어요.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기자로서 이 역사적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 강렬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더 깊이 알기 위해 직접 그들과 대화할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이전에 만난 한국계 일본 기자의 도움으로 제1동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한 어르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순철 씨였고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2세 제1동포였어요. 이순철 씨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조심스러웠습니다. 외국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것이 익숙치 않다고 했죠. 그러나 자신의 이야기가 조국을 위해 쓸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며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주셨어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제 뿌리가 한국이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어릴 적에는요.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순철 씨의 부모님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끌려왔습니다. 강제징용으로 철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일본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결국 일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죠. 하지만 우리가 일본에서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이순철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면 친구들한테 매일 놀림을 받았어요. 조센진이라고 부르면서 왜 일본에 사느냐고 소리치던 애들도 있었어요. 그는 차별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심지어 성인이 되어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당시에는 제1동포가 일본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그들에게 외국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였고 어떤 이들은 국적 때문에 주택 임대조차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제1동포들은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식당을 하거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먹고 살았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도 조국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는 제1동포들이 땅을 기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번 돈을 모아 한국 정부의 땅을 기증했어요.
그중에는 자신이 먹고 살기조차 힘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조국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이순철 씨는 손에 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었는데 표정에서 묘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이 사진은 오사카에서 땅을 기부하기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이던 때 찍은 거예요. 제 부모님도 여기 계시죠. 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여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순철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겪은 차별을 생각하면 일본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더 쉬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우리 정체성을 버리는 일이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싶었어요. 우리의 자손에게도 그걸 물려주고 싶었고요.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차별과 억압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조국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강렬한 힘을 줄 수 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또 다른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1970년대 초 일본 우익들이 조선학교를 겨냥해 학생들을 공격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조선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배울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웠죠. 그리고 조선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이 지금은 더 큰 꿈을 이루고 있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차별 속에서도 빛나는 그들의 애국심에 압도되었습니다. 일본이라는 타국에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조국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이렇게도 강렬했다니요. 이순철 씨와의 인터뷰 이후 저는 제1동포들의 삶에 더욱 깊이 다가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차별받는 피해자로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꺼지지 않는 희망과 애국심을 탐구하고 싶었어요. 이순철 씨가 말한 조선학교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조선학교는 제1동포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세운 학교였습니다. 일본 땅에서 한국의 언어를 배우고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며 자신들이 한국인임을 잊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조선학교가 어떤 차별을 받아왔는지에 대해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쿄 외곽에 위치한 한 조선학교를 방문한 날 저는 학교 입구에서 태극기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교장은 조용히 학교를 소개하며 일본에서 조선학교가 겪어온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줬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쉽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죠. 교장이 건물 안으로 저를 안내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학교는 일본 정부로부터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일본의 모든 학교가 지원받는 혜택을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외국인 학교들조차 대부분 혜택을 받지만 조선학교만 제외됐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민족교육을 한다는 이유 때문이죠. 일본 정부는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실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들이 한국어로 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태극기를 그리는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작은 손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일본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교장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특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학교 교복을 입고 거리를 다니면 우익단체들이 따라오며 괴롭혔습니다. 어떤 학생은 칼로 교복을 찢기까지 했죠. 그 이후로는 교복을 학교에서만 입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다니요. 그러나 교장은 오히려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이곳에서 배운 한국어와 한국 역사로 자신들이 누구인지 깨닫고 앞으로 더 큰 세상에서 꿈을 펼칠 겁니다. 그는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몇 년 전
조선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한 명이 일본 명문 대학에 입학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자신이 조선학교 출신임을 밝혔어요. 그리고 학업 성적으로 모든 차별을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성공하면 우리 학교를 더 널리 알릴게요. 교장의 말을 듣고 저는 아이들이 공부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지키는 전사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를 둘러보며 저는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는 아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환히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교장은 그 사진을 보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들 중 일부는 끝내 차별을 이기지 못하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학교의 역사이자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부심입니다. 조선학교를 방문한 이후 저는 제1동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조국을 기억하기 위해 세대를 초월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노력의 진정한 깊이를 알게 된 건 한 제1동포 모임에 초대를 받고 난 뒤였습니다. 오사카의 작은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이었어요. 좁은 공간에 3, 4, 5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은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각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 공통된 하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여전히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저는 경상도 출신이에요.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넘어오셨죠.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항상 경상도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안은 함경남도에서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북쪽에서 이곳까지 오셨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고향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나요. 저는 가만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향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한 어르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향은 우리 정체성의 근본이죠. 그걸 잊으면 우리가 누구인지도 잊게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미국이 제게 특별한 의미를 준 적은 없었어요. 그저 거기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고난도 감수해왔다는 점이 너무나도 인상 깊었습니다. 모임은 점점 더 따뜻한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신의 손녀 이야기를 하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손녀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어를 너무 잘해요. 이번에 한국에 다녀와서 아주 신이 났답니다. 할머니, 서울은 정말 멋있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들의 자긍심은 자신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었어요. 일본이라는 환경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된 후로 저는 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모임의 마지막에는 작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가며 자신들의 고향 이름과 그곳에 얽힌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런 전통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고향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얼마나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향을 본 적이 없어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고향 이야기만 하셨는데 저는 그곳을 상상만 할 수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도 언젠가 꼭 그곳에 가보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보지도 못한 고향에 대해 이렇게까지 강렬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니요. 모임이 끝난 뒤 저는 작은 길을 따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1동포들이 자신의 뿌리를 지키려는 이 노력은 인간 본연의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가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지금은 어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 사회는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허락했을까?
그들의 삶은 과거보다 나아졌을까? 다음 날, 저는 한 제일동포 3세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이진수, 일본 이름은 이사무라고 했어요. 그는 30대 초반의 청년으로 도쿄의 한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창한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하면서도 한국어를 전혀 잊지 않았다는 걸 금세 느낄 수 있었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진수 씨는 말했습니다. 특히 한류가 일본에 퍼지면서 제일동포들이 겪는 차별도 조금씩 줄어들었죠. 한류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저는 즉시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일본 거리에서 들리는 한국 노래가 이토록 익숙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전에 제일동포들은 일본에서 항상 숨죽이며 살아야 했어요. 한국 출신임을 드러내는 것은 곧 차별을 의미했죠. 요즘 일본에서 BTS와 블랙핑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회사 팀장도 BTS의 노래를 듣고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데이트를 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저는 그의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거리에서는 한국 음식을 파는 가게와 한류 관련 상품들이 쉽게 눈에 띄었어요. 진수 씨는 한류가 문화적 열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일동포들의 자긍심을 다시 세우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힘들었어요. 친구들에게 너는 왜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 한국 이름을 멋있게 봐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BTS와 블랙핑크 덕분인지 이제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차별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한국 출신임을 숨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제 이름이 이진수라는 걸 알면 다들 놀라워하면서도 흥미를 보여요. 과거의 부정적인 시선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물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류는 일본 내 한국인의 이미지를 크게 바꿔놓았고 특히 제일동포들에게도 자긍심을 다시 찾아줬어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문화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얼마 전 그의 여동생이 고등학교에서 더 글로리라는 한국 드라마를 친구들과 함께 시청했는데 그 드라마가 학교 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고 했어요. 드라마 속에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보며 일본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여동생이 직접 한국어 문장을 가르쳐 줬다더라고요. 이런 일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솔직히 조선학교를 다니지 않은 3세, 4세 제일동포들은 한국과의 연결이 점점 약해졌어요. 하지만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이 세계적으로 성공하면서 많은 젊은 제일동포들이 다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거나 한국에 여행을 다녀오는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그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의 친구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했어요.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그 친구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고 그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며 스스로를 진정한 한국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화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조국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애국심이 가능한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번에는 제일동포 1세 어르신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사카 외곽의 한 작은 찻집에서 만난 어르신, 이름은 김현수 씨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지긋했지만 표정에는 강한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그는 1940년대 말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온 후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제주도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4.3 사건 때 마을이 불타고 많은 이웃들이 목숨을 잃었죠. 저희 부모님은 더 이상 고향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하셨고 우리 가족은 목숨을 걸고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고향을 등지고 낯선 땅에서 시작한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가장 놀라운 점은 그렇게 고향을 떠나와서도
여전히 조국을 잊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차별은 상상 이상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는 한국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말끝에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이 평생을 걸쳐 지켜온 한 가지 신념을 들려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이었습니다. 제1동포들이 일본에서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땅을 기증한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에게 그 땅은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아무리 차별받고 소외되어도 우리는 우리의 조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김현수 씨는 자신도 그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돈이 거의 없었지만 자신이 번 돈의 일부를 모아 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배를 골아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우리 조국의 깃발을 세우는 데 쓰인다고 생각하니 배고픔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생계를 잇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국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은 도저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든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떠도는 존재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제1동포들이 조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했습니다. 일본에 살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분들도 많았고 해방 이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독립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는 모두 조국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참여했던 도쿄 대사관 부지 기증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당시 제1동포 커뮤니티가 힘을 모아 도쿄 중심부의 땅을 구매했고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했다고 했죠. 그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열정과 단합을 목격하며 얼마나 감격했는지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땅에서 독립된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휘날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었죠. 김현수 씨와의 대화를 마친 후 저는 도쿄 대사관 앞에서 처음 태극기를 보았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한국의 상징적인 깃발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는 너무도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것은 한 나라의 국기가 아니라 제1동포들의 희생과 애국심,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 아래 서서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되새겼습니다. 조선학교 아이들의 고난, 차별 속에서도 지켜낸 자긍심, 그리고 일본 땅 한복판에서 태극기를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제1동포들의 희생까지. 그 모든 것이 이 깃발 속에 녹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기 위해 한참 동안 자료를 뒤지던 중 우연히 일본 내 태극기에 얽힌 또 다른 에피소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도쿄의 한 한국 대사관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손상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본 한 제1동포가 자비로 새로운 태극기를 기증했다는 이야기였어요. 태극기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면 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어요. 이 짧은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들은 일본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되면서도 자신의 조국을 향한 사랑과 자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도쿄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높이 휘날리고 있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제1동포들이 이 깃발에 담았던 의미를 상상해봤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국가와의 연결고리를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1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은 그들이 걸어온 모든 시간을 증명하는 흔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제1동포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들이 태극기에 담은 이야기를 알린다면 이들이 겪었던 고난의 무게와 그 안에 담긴 자부심을 누군가는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사를 통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단지 역사로 남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로 남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이 사연이 밖으로 나가는 일이 제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이 경험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변화와 균형이 바뀌어가는 순간을 목격한 기록입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의 길을 걷고 있고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도를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행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중국 군사 분석가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쯔아오, 중국에서 군사 전략을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순전히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군사력 강화와 동아시아 군비 경쟁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현무5 미사일의 배치와 전략사령부 창설이 불러올 파장을 파악하기 위해 저는 서울의 지형과 군사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수행하라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 이 임무를 받았을 때 저는 크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도 그게 과연 중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까 싶었죠. 한국이 아무리 군사력을 키운다고 해도 우리나라를 넘어서긴 힘들겠지. 저는 한국을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시간이 남으면 유명한 명소나 돌아다니며 한국의 경제 발전을 경험해보는 정도로 만족할 생각이었죠. 그러나 현무5 미사일과 전략사령부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제 안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자산이 북한을 넘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상부에서는 한국이 자주 국방을 내세우며 더 이상 단순한 방어국가로 머물지 않는다는 분석을 강조했죠. 이에 따라 저는 서울과 주요 군사 인프라에 대한 정밀 조사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제 본업은 사실 군사 분석가입니다. 숫자와 자료를 통해 정보를 평가하는 게 주된 일이었지만 이번 출장에서는 현장에 직접 가서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겉보기에는 평화롭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군사적 힘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 한국의 성장 배경과 군사적 의도를 보고하는 것이었죠. 저는 한국이 단지 경제적 성공을 자랑하는 나라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임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쓰면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군사 전략과 관련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국가의 위상을 훼손할 만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저는 이 글이 제 경력뿐만 아니라 제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경험한 진실을 기록하고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위험을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예상하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며 중국이 스스로 당연하게 여겨온 군사적 우위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이제 자립적이며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위협할 만큼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를 경험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쌓였고 이를 털어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마주한 이 경험을 기록하는 것은 저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글이 제가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위험은 큽니다. 중국에서는 국가의 군사적 위신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내용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를 기록하는 책임을 느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예상은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그저 국제 허브를 넘어 지하로 깊이 확장된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공항의 규모와 운영 효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하철과 고속철도로 연결된 공항의 시스템은 마치 전시 상황에서도 군사적 이동을 염두에 둔 인프라 같았습니다. 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 모든 게 편의성을 위해 설계된 건가? 아니면 숨겨진 목적이 있는 걸까?
서울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되었고 제 머릿속에선 이미 작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서울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한강과 주변 산지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행정과 경제 중심지라기보다는 자연방어선이 조화를 이루는 요새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도심을 둘러싼 아파트 단지와 도로망은 무질서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체계적인 패턴을 띠고 있었죠. 저는 한국의 방어 체계가 이렇게 도시 설계에 스며들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찾은 첫 번째 호텔방 창문에서 멀리 보이는 산지와 고층 아파트들의 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주요 지역은 한강을 따라 흐르지만 주변 산들은 마치 천연 방어벽처럼 도시를 감싸고 있더군요. 산과 강이 어우러진 이 도시는 그냥 우연이 아닐 거야 하고 혼잣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배운 군사 전략으로 생각해보니 이런 지형은 철저한 계획의 결과일 가능성이 컸어요. 도시를 둘러보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당당했죠. 이런 자신감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 국가의 안전함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어떤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본 아파트 단지들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고 지하에는 비상 대피 시설과 연결 통로가 깔려 있더군요. 모든 설계는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계획의 산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동안 저는 중국이 가진 자부심과 우월함에 젖어 한국을 작게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 숨겨진 전략적 준비와 세심한 설계를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들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자립을 이루어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방어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살펴볼수록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철저한 방어 전략의 산물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엔 자연 지형과 고밀도 건축물이 어우러진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분석할수록 그저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죠. 서울은 마치 현대판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심 곳곳을 둘러보니 서울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인왕산, 남산, 북한산, 그리고 백악산이 마치 천연 방어선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한강은 강력한 방어 기능을 제공하며 전쟁 시 침략자의 빠른 진입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을 걸으며 발견한 또 다른 사실은 지하 인프라가 매우 정교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하철은 교통수단을 넘어 피난로와 전시 이동 경로로도 활용될 수 있었어요. 각각의 지하철역은 편의시설과 화장실이 완비되어 있어 만약 전쟁이 발생해도 지하에서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죠. 한반도 분단 이후 서울 시민들은 오랫동안 전쟁에 대비하며 이런 보이지 않는 방어 체계를 일상에 스며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방어를 넘어 어떠한 침략에도 대비한 도시 설계를 이미 완성했다는 점에서 놀랐죠. 저는 서울이 그저 관광객을 위한 매력적인 도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이곳은 필요할 때 전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거대한 방어 거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준비를 하고도 한국인들은 일상 속에서 불안감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던 제 오만함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전쟁 대비를 강조하며 군사훈련을 일상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 준비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군사력의 차이를 넘어 국가 안보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대한 분석이 깊어질수록 저는 일상과 방어가 교묘히 얽혀 있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와 주거 환경이 군사 전략의 일부로 설계된 것이 인상 깊었죠. 이 아파트들은 전시의 장애물이 되어 침투를 어렵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고층 아파트들이지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져 폭격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었죠. 중국에서 군사시설이라면 당연히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게 한국의 이러한 생활 속 방어 개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대부분 주택에는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아보니
이 이중창이 화학 공격에도 내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방어를 생활 속에 녹여낸 한국의 준비성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것이 실은 비상 상황을 대비한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사실이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죠. 한국의 주상복합 건물들은 대부분 지하철역과 쇼핑몰 등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결 통로들이 전쟁 상황에서는 피난 경로와 방공호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중국에서는 방공호가 명확히 구분된 군사시설로 존재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민간 생활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했다는 점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마치 전 국민이 방어에 준비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속에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한 방어 준비를 하면서도 불안해하지 않을까? 아마 그 이유는 이 모든 준비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긴장을 일상화하기보다는 철저한 대비 속에서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죠. 이 점이야말로 한국과 다른 나라들, 특히 저희 중국과의 큰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국가의 강함을 겉으로 드러내며 과시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숨겨진 힘으로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군사 전략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현무5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한국이 외부의 위협에 방어적 태도를 넘어서 공세적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증거였죠. 저는 현무5의 성능과 용도를 조사하면서 그 위협이 북한을 넘어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에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탄두 중량을 줄이면 5,000km 이상 사거리가 확장되는 이 미사일은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중국의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미사일이 단순히 정밀 타격용 벙커버스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현무5는 지하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폭발력을 자랑했으며 필요에 따라 핵무기 같은 치명적 자산도 비밀리에 탑재할 수 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미사일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자신만의 군사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은 전략적 선택일 뿐 그들의 군사 자산은 필요시 독자적으로 운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략사령부 창설 소식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북한 위협을 넘어 미래의 잠재적 위협을 다루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구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상의 대상이 저희 중국일 수도 있다는 점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는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한 현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런 변화를 처음으로 깨달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자연방어선에 감탄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방어선이 지형적 이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현무5 같은 무기와 결합된 한국의 방어 전략은 더 이상 평화를 위한 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세적 억지력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여러 조사를 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군사 협력이 얼마나 긴밀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자주 국방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니 이 협력의 범위가 전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이 전략사령부를 창설했다는 소식은 저를 긴장시켰습니다. 이 사령부는 미국의 군사 자산과 한국의 무기를 통합 운용하며 필요시 핵 자산을 현무5에 탑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정보를 믿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넘어 독립적으로 핵전력을 보유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면 이는 동맹을 넘어 전략적 자율성을 획득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군사적 준비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어적인 자세로만 머물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필요하다면 공격적인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중국의 전략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강화되고 미국과의 협력이 심화되면 중국은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을 무시할 수 없게 되겠죠. 더 놀라운 사실은 LSAM과 같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미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결합해 이중 방어망을 형성하며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전략적 입지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대규모 군사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방어 효율성에서는 한국의 체계적 준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군사력은 숫자나 무기 규모에 있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이고 유연한 전략, 효율적인 도시 인프라, 그리고 위기 상황에 대비한 모든 시스템이 결합되어 강력한 억지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점은 중국의 군사체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중국의 군대가 광범위한 인력과 장비를 자랑하긴 하지만 한국은 이미 질적으로 훨씬 앞서 있는 군사 능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동맹국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미래의 도전과 갈등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미묘한 균형을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보였습니다. 이 경험은 저로 하여금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군사적으로 자주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했고 그 위협은 곧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한국이 미국의 핵자산과 통합된 전술 전략을 운용하는 것을 보며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북한 때문이 아니라 만약 한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들의 군사력은 중국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되면서도 독자적인 방공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과 결합된 이중 방어망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까지 쉽게 막아낼 수 있는 구조로 완성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군사적 성장이 내심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단지 경제 성장에 집중하는 나라로 보았지만 이제는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자주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감정은 위축된 자부심에서 비롯된 걸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점점 더 강해질수록 그동안 중국이 자신해왔던 군사적 우위가 도전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방어망은 이제 중국의 전략적 계산까지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과 중국의 힘의 균형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성장과 준비가 자주국방을 넘어 동아시아의 군사 질서를 재편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인식하는 순간 저는 한국의 진짜 힘이 단지 군사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강해지면서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평범한 일상 속에 힘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아시아의 군사적 질서를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해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특히 현무5 미사일의 존재는 방어적 억제력을 넘어섰습니다. 그 위력과 사거리는 동아시아를 넘어 중국 내부까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와 같은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필요시 공격적인 태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앞으로도 이런 군사적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면 동아시아의 군사 균형은 중국에 불리하게 기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니 저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부러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룩한 성취는 분명 부러운 것이었지만 그 힘이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현실은 두려웠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강해졌고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이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미래가 중국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쥐어왔지만 이제 한국은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의 그늘 아래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의 길을 걷고 있었고 저는 그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제 자신이 얼마나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단지 작은 나라로 여겼던 시선은 이곳에서 마주한 현실 앞에서 무너졌죠.
이번 경험은 제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중국의 우위와 자부심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성장은 무기 체계의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의 전략적 사고방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방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동학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의존적인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보 이익을 독립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달으니 마음 한편으로 쓰라림과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한국을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로만 인식하며 그들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이 얕볼 수 없는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이 변화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겁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군사적으로 훨씬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은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도를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행위자였습니다.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기존의 전략을 제고하고 한국을 단순한 작은 이웃이 아닌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중국에게 위협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사고, 그리고 중국의 규모와 영향력이 결합된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국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서로의 이익과 우려사항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제겠지만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변화일 것입니다. 이 글이 밖으로 나가는 일이 제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이 경험은 동아시아의 변화와 균형이 바뀌어가는 순간을 목격한 기록입니다. 앞으로 어떤 도전이 닥칠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 경험을 잊지 않을 겁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